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집의 스페셜한 모델이죠. 랭글러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오프로더들, 본격적인 오프로더들을 저희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온로드 중심의 환경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집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혹은 오프로드 매니아들과 이렇게 함께 주행을 해보면 그 오프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중에서도 랭글러, 모든 SUV, 거기에 오프로더들의 꿈이 되는 모델인데요. 과연 이 랭글러, 그 중에서도 온로드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랭글러 사하라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프 랭글러가 11년 만에 4세대로 모델 체인지 됐습니다. 윌리스 MB로 불린 최초의 모델이 1941년 등장했으니 77년의 역사를 갖게 된 셈인데요. 이 중 랭글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모델은 198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SUV를 가리켜 찝차라고 불리게 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랭글러는 2도어와 4도어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국내에서는 4도어 버전만 판매됩니다. 성격에 따라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루비콘과 편안함을 강조한 사하라로 구분이 되는데요. 테스트 모델은 랭글러 사하라입니다. 디자인은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랭글러에 관심이 크지 않다면 구형과 신형을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7개의 세로줄 그릴, 원형 헤드램프, 사각 테일램프, 각진 스타일 등은 랭글러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모델답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LED가 사용됐고 주간 주행등이 추가됐습니다. 차량 곳곳에 캐릭터를 그려넣어 아기자기함도 더했습니다. 랭글러의 가장 큰 특징은 윈드실드, 도어, 루프 패널 모두를 탈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뼈대만 남기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휠은 17에서 18인치가 사용되며 이 중 사하라는 18인치를 사용합니다. 타이어는 33인치 크기가 기본인데요. 본격 오프로드 타이어인 35인치 타이어까지 별도의 하체 튜닝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는 새로운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차체의 많은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모델 대비 90kg까지의 경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상당히 남성적이죠. 특히 수평 대시보드와 원형 송풍구가 랭글러의 전면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조수석 탑승자를 위해 대시보드와 A필러에 핸들도 마련했고요. 센터페시아는 8.4인치 디스플레이와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큼지막한 버튼과 수납 공간이 돋보이죠. 여기에 변속기 주변에는 기어 레버와 함께 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레버가 위치합니다. 사하라 모델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만큼 프리미엄 가죽, 9개의 알파인 스피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뒷좌석은 매우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부 구조물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트렁크 공간에도 구조물이 있습니다. 용량은 898리터를 기본으로 뒷좌석을 폴딩하면 205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잠시 랭글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장비로는 사각 경고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에 집중한 모델이라지만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외에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와 전복 방지 기능도 갖췄습니다. 지프 안의 4륜 시스템을 기초로 새로운 2리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랭글러 사하라가 매니아들의 차를 넘어 얼마나 대중성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랭글러 사하라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재미난 차를 만나다 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신선하긴 합니다. 일단 변경된 엔진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가속력이 의외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속기를 수동 모드에서 제어할 때 이때 사실 반응 자체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정말 놀랄만한 수준인데 사실 엔진 스펙을 보면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자, 집이라고 했을 때 물론 가솔린 대백이랑 엔진을 탑재했던 것이 지금까지였죠. 하지만 집 역시도 다운사이징 엔진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2리터급 모델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성향이 있는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출력을 많이 내는 것은 캐딜락 쪽의 엔진인데요. 대부분 270마력을 전후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리터 엔진에서 270마력이라는 성능을 뽑아낸다는 것, 쉽게는 현대 벨로스터 N 고성능 차라고 얘기를 하죠. 벨로스터 N의 출력이 270마력 전후인데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SUV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 랭글러 272마력의 출력을 낸다는 점이 분명히 경쟁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최대 토크도 40.8kgm. 수치적으로 본다면 어디 가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 덕분에 예전 모델과 비교한다면 예전에는 100이랑은 컸지만 실제 힘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저속에서 토크가 좋다는 이점은 있었지만 속도를 내는 부분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는 고RPM까지도 그대로 꾸준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온로드 주행을 할 때의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만 엔진 자체가 저속에서 움직일 때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더의 느낌을 주기 위함인지 전통 SUV라는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인지 저속에서는 엔진이 들려주는 사운드가 살짝 기대 같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이 차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정숙성을 볼까요? 40dB를 전후하는 수준이라면 이 차의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많아질 때 잠깐 이제 스키드음이 들리는데 이 속도 자체는 분명히 많이 낮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제 ST라는 모델인데 이 타이어는 온로드, 순수 온로드를 보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타이어입니다. 때문에 가벼운 그런 오프로드를 주행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누리시는 분들께서는 뭐 상황에 맞춰서 머드 타이어를 쓰다든지 어떤 그 패턴 자체에 특화된 그런 타이어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뭐 타이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온로드 SUV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타이어가 조금은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네, 랭글러 사하라, 앞서 제가 엔진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볼까요? 네, 7초대 초반을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이제 2휠 모드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 4휠 모드에 있더라도 7.5초 정도를 전환하니까 어떤 가속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7초대라는 성능 자체가
조금은 뭐 늦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 차를 탔을 때 과하다고 느끼지 절대 부족한 출력은 아니니까요. 물론 2리터급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처럼 이제 코너가 전개되고 있다든지 이럴 때 자세 주의 장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특성 자체 또한 이제 타이어의 이 온로드 그립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은 안전성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차에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높은 이제 잡소리, 아무래도 이제 오픈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도 뭐 찌국찌국하고 난리가 났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차의 특성을 알고 타시는 분들께는 뭐 이런 것조차 뭐 정다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고요. 또한 탑을 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네, SUV로서 접근을 했을 때 이 집 랭글러의 가치는 한층 더 커집니다. 뭐 날씨 좋은 날, 네, 탑 다 열어버리고서 주행을 한다면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또 감동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컨버터블로도 그런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버터블을 타고 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연과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네, 랭글러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또 이제 자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환경 파괴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프로드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네, 자연환경까지를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즐기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개념 문제겠죠? 네, 이번에는 집 랭글러의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엔진 출력이 매우 높고, 하지만 지금 출력 측정 결과 이제 210마력을 전후하는 것, 또한 최대 토크가 이제 36kgm를 전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지금 타이어의 특수성이라든지 차의 특성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손실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토크 밴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봤을 때 이제 토크가 활성화되는 부분, 특히 이제 이 밴드의 중앙 영역을 보게 되면 거의 플랫한 수준으로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차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효율성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모르지만 현재 이제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라든지 여기서 발생되는 그 손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커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 거기에 일반유 환경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끌어냈다는 점, 또한 앞서 보셨겠지만 가속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적어도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런 만족도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번 랭글러, 사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사하라 버전인데, 네, 루비콘 버전도 있죠. 그렇다면 이 두 모델 간의 차이는 어떨지 김선웅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랭글러에는 일반적인 차와 다른 조금은 생소한 단어를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축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와 그 스펙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모델에는 후륜축이 다나 M220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숫자는 링기어의 크기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두껍고 강한 차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M220 사양은 미드 사이즈급에서는 가장 강력한 차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루비콘 모델이 사하라 모델보다 더욱 강력한 차축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무게도 더욱 무겁고요. 루비콘과 사하라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튼튼한 것이 중요한 루비콘은 조작 질감이 조금은 투박해도 유니버셜 조인트 방식을 사용하고, 주행 감각이 우선시되는 사하라 모델은 CV 조인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루비콘은 앞, 중앙, 뒤 디퍼렌셜을 모두 잠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4개의 바퀴가 하나처럼 고정되는 기능인데요. 사하라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과 후륜만 잠가줍니다.
여기에 루비콘은 스웨이바를 분리하는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 자체를 분리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랭글러라는 차는 뼛속부터 오직 오프로드만을 생각해서 개발됐다는 것이 느껴지죠. 여기에서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원한다면 사하라 모델을, 정말로 한번 오프로드에 도전하고 싶다면 루비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두 모델 간의 차이로 본다면 아무래도 오프로드 자체를 감안한다면 루비콘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사하라를 택할 것 같은데요. 사실 랭글러라는 모델 자체를 택할 자신은 없지만 굳이 택한다면 저는 그래도 온로드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사하라를 택할 것 같네요. 또한 운전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온로드 환경에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과거의 이 오프로드들은 스티어링의 어떤 기어비 자체가 너무 크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는 좋긴 한데 온로드에서 유턴 등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죠. 반면 현재 랭글러 사하라는 최신 SUV들처럼 어떤 온로드 주행에서도 스티어링의 이 조작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고 그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참고로 핸들링 자체가 아주 빠릿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운전자가 원하는 그런 라인을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센터 영역에 있을 때는 다소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 차에서만큼은 오프로드를 감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무엇보다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저희 차량 담당 PD는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참고로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의 공통된 그런 점들이 있죠. 바로 프레임 차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랭글러도 프레임 차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쌍용의 프레임 SUV 극악무도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현재 랭글러 아무래도 서스펜션 쪽이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까지를 감안한 그런 세팅을 취해서인지 조금 더 좋은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로드 쪽에서의 성능도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GB 이 차의 타깃을 확실하게 잡아내면서도 대중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좋네요. 스티어링 휠의 어떤 사이즈도 적당한 수준이고, 약간 디자인을 비롯해서 느낌으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포드의 이 머스탱을 운전할 때와 조금 유사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랭글러 사하라, 이 랭글러에 대한 어떤 또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오프로드를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랭글러가 어떤 그런 셰시의 매력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번에도 김선웅 기자가 한 번 더 출연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SUV 운전자가 지프 랭글러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풍절음도 들리고 잡소리도 들리면서 이렇게 손을 두면 여기서도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랭글러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오프로더로 유명한 모델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G 바겐이 있고 랜드로버 디펜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프 랭글러가 있고요. 일단 디펜더는 에어백도 없고 디젤 엔진이 환경 규제도 맞추지 못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G바겐은 억대가 넘는 가격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는 정통 오프로더는 랭글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을 말할 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거나 전자제어 4륜 시스템이 적용됐다든지 아니면 디퍼런셜 락이 어디에 장착됐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랭글러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오프로드를 위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우선 접근각은 최고 44도에 이릅니다.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상 모든 언덕을 통과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SUV는 접근각이 20도에서 많아야 30도 정도입니다. 이탈각도 37도나 되기 때문에 바위를 넘는 게 아니면 범퍼가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승용차나 스포츠카는 지상고가 낮아질수록 더 스포티한 성격을 발휘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통 오프로드는 지상고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차량 하부가 닿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랭글러의 지상고는 277mm나 됩니다. 보통 SUV들이 지상고가 250mm가 넘으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레인지로버가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해서 차체를 들어 올려야 295mm까지 높아집니다. 도관 깊이도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만큼 깊은 물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뜻하는 건데요. 760mm나 됩니다. 일반적인 SUV 도관 깊이는 약 400에서 500mm 정도고 랜드로버 차량은 600mm 전후인데요. 물론 레인지로버는 900mm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랭글러만큼의 능력을 가진 SUV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특화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셰시가 일반적인 도로 환경, 또한 이 오프로드까지를 감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도 좋고요. 참고로 이제 현재는 4휠 모드가 아닌 이제 2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SUV니까 다 4휠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이와 같은 정통 오프로더들은 뭐 트랜스퍼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하드웨어 때문에 평상시에는 2휠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이 현재와 같은 부가 기어를 별도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4휠 모드가 있죠. 4휠 모드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미끄러운路面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온로드 환경에서는 2휠로만 주행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랭글러 사하라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행 연비, 아무래도 뭐 차의 전면부를 생각했을 때 사실 뭐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친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 아주 이상적인 모습까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리터 배기량을 통한 과거 대비 세금 감면 혜택, 또한 고속도로에서의 뭐 주행 연비가 이 정도는 나와주니까 그래도 연비 부분에서는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복합 연비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적으로 리터당 한 8km를 전후하는 이런 수준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번 랭글러를 바라볼까요? 일단 차값을 6천만 원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탔을 때 일단 실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마감이라는 부분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산 뭐 2천에서 3천만 원대 SUV를 타시는 분들께서 이 차에 실내에 접근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엔진 출력을 제외한다면 요게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의 특성, 이 특성이라는 것이 원체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마감에 대해서는 집 역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정말 이 급에서 뭐 사실 유일무이한 차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집 역시도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 후드를 열 때 지금 보이시나요? 네, 손으로 직접 넣어서 이 락을 풀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손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플라스틱 패널 혹은 이제 고무라도 넣어서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뭐 후드를 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정말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사실 이 크라이슬러 그룹에서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작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느린데 현재 것은 그래도 최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를 답답하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앞서 이제 마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면은 이 윈도우 조작
스위치 같은 것들이 다 지워져 있죠. 이 차의 마일리지 이제 뭐 한 13,000 정도인데 네,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윈도우를 조작할 때 내려가는 것은 네, 원터치로 됩니다. 하지만 올리는 것은 손을 대야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의성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어떤 마초적인 그런 SUV의 매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랭글러 분명히 매력적인 차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제동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네, 여기서 잠시 또 무게를 보겠습니다. 네, 무게가 이제 2톤에 달하고 있죠. 무게 또한 타이어 특성으로 인해서 제동거리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래도 41m대 정도라면 뭐 어지간한 그런 승용 모델로서는 살짝 이제 중후반 사이에 속하는 만큼 타협할 수준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한 이 랭글러의 가격 뭐 4천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현재 이제 탑 모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인데 사실은 약간 높다는 생각이 짙게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성적인 것을 비롯해서 이 차에는 액티브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개념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물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시장 뭐 사실 럭셔리 시장으로 가게 되면 정말 그 브랜드 자체가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소재 그런 가치를 통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랭글러는 물론 이런 차만의 뭐 아름다운 오프로드 주행 성능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그런 가격으로 다시금 돌아와주면 좋겠네요.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현재 가격 자체는 조금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만난 랭글러 사하라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제 취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적어도 이 차의 컨셉 거기다 오프로드를 감안하시는 분들 어떤 오프로드에서 개방감을 감안하시는 분들 거기에 다른 차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접근각과 이탈각 특히 이제 앞서서 제가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네, 일반적인 SUV를 사서 랭글러가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 성능을 내기까지 튜닝을 하려면 사실 그 돈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완성도가 높은 제조사 튠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다는 점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네,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낮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차가 가고자 한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꿨죠. 김선우 기자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실시 부분에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주행 성능 자체, 성능 향상에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Jeep이 그래도 랭글러만큼은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듣게끔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승차감을 비롯해서
사실 장거리 주행이 편안한 그런 차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 정도라면 그래도 온로드 SUV가 크게, 정말 크게 부럽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계속적으로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네, 차의 컨셉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께 랭글러는 분명히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스페셜한, 사실 스포츠카보다도 더 스페셜한 차였죠. 네, 랭글러 사하라를 만나봤습니다.